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은행 강도가 도망치던 중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범인이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1시간 전 이상한 주소로 배달을 갔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목에 폭탄을 설치하며 은행에가 돈을 훔쳐나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놀란 경찰은 즉시 폭탄 제거팀을 지원 요청했지만 도착하기 3분 전 폭탄이 터져버렸고요.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사망한 남성은 같은 지역에서 피자 배달부로 일하던 46살의 브라이언 더글라스 웰스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틀 뒤 웰스와 같은 피자집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 한 명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같은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연달아 사망하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FBI는 웰스가 한 말대로 자신이 진짜 범인에게 희생된 사람일 가능성과 같이 범행을 공모한 범죄자일 가능성을 둔 채 수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약물 중독 사망과의 연관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FBI는 웰스의 목에 걸려있던 폭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제보를 받기로 했죠.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FBI가 이 사건의 내막을 밝혀냈을지 이번 시간엔 펜실베니아 은행 강도 사건의 미스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은행에서 있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8월 28일 오후 미국 펜실베니아주 이리시에 있는 은행으로 40대 남자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가 웰스였던 것이죠. 이 옷차림새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빠져 거의 없었고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 창구에 오더니 직원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내민 거예요. 쪽지에는 15분을 줄 테니 은행 금고를 열 수 있는 직원을 불러서 신속히 가방 안에 25만 달러를 채워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웰스는 무기를 꺼내 협박하거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쪽지만 내밀면서 창구 직원에게 한 행동은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걷어 올린 것뿐이었는데 이 옷 속에는 금속으로 된 작은 상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웰스는 이것이 폭탄이라고 말했어요. 은행 직원은 지금 당장 금고를 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수납대에 있던 현금을 모아 웰스가 가져온 가방에 8,702달러를 담아 돌려줬습니다. 웰스는 가방을 받아 들고 창구 앞에 있던 막대 사탕을 빨면서 밖을 나갔죠.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타고 은행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도망가지는 못해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서 웰스를 발견한 겁니다. 은행을 빠져나간 지 20분 만의 일이었는데 이상한 건 웰스가 차를 타고 도망치던 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행 강도를 저지른 사람인데 도망을 쳐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한적한 장소에 차를 세우고 밖에 나와서 서 있는 겁니다. 경찰은 웰스를 둘러싸고 수갑을 채우기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렸어요. 하지만 폭탄 때문에 연행하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게 진짜 폭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웰스가 곧 터질 것이라고 급하게 말하는 바람에 고민을 하고 있었죠. 웰스는 자신이 은행 강도가 아니라 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강도를 한 이유도 직접 설명을 했는데 1시간 전 피자 주문을 받고 배달을 갔다가 흑인 3명에게 인질이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총으로 위협하면서 자신의 목에 폭탄을 설치했고 이 상태로 1시간 안에 은행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오고 모든 지시에 따르면 폭탄을 해제할 수 있지만 1시간이 지나거나 한 가지라도 지시를 어기게 될 경우 언제든지 폭탄이 터지게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웰스를 길 위에 앉혀둔 채 폭발물 처리반을 부르기로 했어요. 이때는 이미 911에 폭탄으로 무장한 은행 강도 신고가 들어온 지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오는 동안 경찰은 웰스의 신상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이때 오히려 웰스는 자신이 일하는 피자집 사장님에게 연락했냐는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근무지 무단 이탈로 오해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웰스는 은행 강도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피자집에서 30년간 배달 일을 해왔고요. 최근 10년 사이에 지각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이 한 번도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느라 늦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25분이 더 지나갔어요. 바닥에 앉아있던 웰스의 목 밑에 달린 금속 상자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경보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웰스는 폭탄이 곧 터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죠. 경찰이 다칠까봐 멀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폭발합니다. 폭탄은 진짜였어요. 웰스는 그대로 뒤로 넘어갔고요. 가슴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리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웰스는 즉사했어요.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기 3분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웰스의 차를 수색했고 증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행 강도를 할 때 짚고 있던 지팡이가 발견됐는데 이 지팡이는 정밀하게 개조된 샷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발견된 것은 차 안에서 발견된 범행 지시서였어요. 손으로 쓴 이 지시서는 폭탄이 터지지 않으려면 웰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마치 영화 소우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인 거죠. 하지만 영화와 관련은 없습니다. 소우는 2004년에 개봉했고 이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했어요. 지시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이 할 일, 펜실베니아 이리시에 있는 은행으로 갈 것. 은행 안내원이나 창구 직원에게 요구 조건이 적힌 쪽지를 조용히 건넬 것.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지시된 장소로 온 다음 지시서를 찾을 것. 각각의 장소에는 다음 장소를 알려주는 지시서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야 함. 이 과정에서 열쇠 몇 개와 자물쇠 번호를 하나씩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들이 모두 있어야 목에 달린 폭탄을 제거할 수 있음. 당신은 단순히 인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나중에 붙잡히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임. 중요 사항도 따로 적어뒀는데요. 그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전화하지 말 것. 당신의 회사나 경찰 등 그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리면 즉사할 것임. 우리가 경찰차나 경찰 헬기를 목격하게 되면 당신을 죽일 것임. 당신의 목에 채워지는 강력한 폭탄은 오로지 우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를 때만 제거될 수 있음. 스스로 폭탄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며 우리 지시를 따르기 위해 허용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임. 꾸물거리지 말 것. 폭탄은 55분 뒤에 폭발함. 은행에서 20분 이상 지체하지 말 것. 다음 지시 장소로 오는데 25분이 걸릴 것임. 따라서 여유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없음. 이 시간은 다음 지시서를 찾는 데 써야 함. 첫 번째 열쇠를 찾으면 폭발 시간이 연장될 것임. 우리의 지시사항을 잘 따른다면 열쇠를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돈이 무사히 전달된 뒤 마지막 열쇠와 자물쇠 번호를 받을 수 있음. 지팡이로 개조된 샷건에 대한 지시도 따로 있었는데요. 우리가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 은행 안으로 들어갈 것. 협조하지 않거나 은행을 나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기를 사용할 것. 무기 사용 설명서는 방아쇠 근처에 달려있음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범인은 웰스에게 단계별로 제한 시간을 뒀고 임무를 수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죠. 자, 폭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폭발 당시 웰스의 목에 채워져 있던 폭탄이었어요.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감탄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사제 폭탄으로 밝혀집니다. 폭탄은 수갑 형태로 채워지는 강철고리를 목에 걸 수 있는 모양이었고요. 아래 금속 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복원된 폭탄의 실제 모습으로 추정되는데요. 15cm 길이의 파이프 폭탄 2개를 달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작은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를 연결해서 시안 장치와 잠금 장치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 외에 전기선도 여러 개가 얽혀 있었는데 이 전선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진 않아요. 단순히 폭탄을 해체하는 사람들을 혼동시키기 위해 달아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한 공학 지식을 가진 데다 기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전문가가 오랫동안 공들여서 제작한 게 분명히 보였어요.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웰스가 가지고 있던 범인의 지시서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첫 번째 지시는 은행에서 돈을 확보한 뒤 차를 타고 인근의 햄버거 식당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따라가 보니까 이 식당 입구와 화단에 다음 지시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시서는 다시 다음에 도착할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 나무 밑에 숨겨둔 상자를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웰스가 경찰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상자를 찾으러 가는 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주변에서 문제의 상자를 발견했고요. 그 안에 지시에 따라 다시 3km 떨어진 숲속에서 다음 지시 내용인 병을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병은 발견됐지만 그 안에가 비어있던 겁니다. 네 번째 지시서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범인들이 인질이었던 웰스를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한 발 먼저 예정된 장소에 가서 지시서와 열쇠를 숨겨두는 방식으로 유인해 왔다는 것이죠. 웰스가 죽고 경찰이 움직인다는 것을 안 범인들이 지시서를 계속 묻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아마 범인들이 웰스가 죽은 현장 부근에 있었고 경찰의 다음 움직임까지 지켜봤다는 뜻이 될 겁니다. 지시서대로 추적하는 데 실패한 경찰은 이번에 웰스가 일하던 피자집을 조사했어요. 실제 웰스가 일하던 피자집입니다. 그 결과 특이점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째, 사건 당시 웰스가 입고 있던 옷은 평소 피자 배달을 나갈 때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웰스는 사망 당시 티셔츠를 2개 입고 있었어요. 속에 입은 건 웰스의 것이었지만 그 위에 주변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낯선 티셔츠를 하나 더 입고 있던 겁니다. 웰스의 가족은 이 티셔츠가 웰스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어요. 그렇다면 범인들이 웰스에게 폭탄을 설치하면서 입혔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사진에서 나왔습니다. 티셔츠에 게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브랜드 옷이었고 로고가 유독 크게 새겨져 있었죠. 게스는 추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경찰의 추적을 예상하고 추측해보라는 식으로 도발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웰스가 피자 배달을 하러 나갔다는 그 마지막 주문자의 주소였습니다. 피자 2판을 주문한 주소를 따라가 보니 나타난 곳은 집이 아니에요. 시내에서 떨어진 야산에 세워둔 TV 중계탑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라 오르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 주변을 조사해 보니 웰스의 발자국과 은행 강도에 사용한 차의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범인들이 피자를 주문하면서 주소를 속였던 것 같고요. 배달을 가던 웰스를 중간에 납치해서 은행 강도를 강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죠. 하지만 이것 외에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FBI 수사는 멈춰버렸죠. 피자 배달원인 브라이언 웰스가 은행 강도를 버리고 도주하다 폭발해 사망한 이 사건은 큰 사건이 거의 없던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뉴스부터 계속 TV와 신문에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다음 날 지역신문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가 문제의 피자 배달지였던 야산의 TV 중계탑으로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라 이미 경찰이 외부인의 접근 금지 구역으로 출입을 막아준 상태였어요. 하는 수 없이 취재팀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계탑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이 집의 뒤편으로 난 수풀을 지나가면 중계탑 근처에는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벌판의 외딴 집인 이곳을 찾아가 보니 마당에 덩치가 큰 남성 한 명이 있었어요. 취재팀이 인사를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을 빌 로스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스타인은 바로 사건이 일어난 전날 집 뒤에서 경찰이 수색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중계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취재진은 현장으로 가기 위해 로스타인의 집 뒤편을 이용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로스타인은 흔쾌히 허락했고요. 자신이 직접 길을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풀숲을 헤치고 중계탑 방향으로 15분 정도를 걸어가 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촬영할 만한 장소가 없던 거예요.
결국 취재는 실패했고요. 아무 소득 없이 로스타인의 집을 나와 돌아갔습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이 로스타인이라는 남성은요, 평생 이 지역에서 살아온 59살의 독신이었어요. 특이한 점이 영문학과 교수처럼 아주 유식한 단어에 우아한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어 외에 불어나 히브리어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로스타인의 발견은요, 취재를 나간 기자의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번 브라이언 웰스의 은행 강도 사건과 관련 없이 조용히 지내는 사람 같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가 있었죠.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2003년 9월 911로 자신의 집 주소를 불러주며 자신의 차고에 냉동된 시체가 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취재진이 우연히 만난 로스타인이었어요. 경찰이 집에 가 확인해 보니 신고대로 남성의 시체가 냉동고에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로스타인을 체포했어요.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자신이 그동안 이 시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왔고 고통에 못 이겨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써뒀었다는 겁니다. 로스타인이 쓴 유서를 보니 냉동된 시체는 제임스 로든이라는 남성이고 그렇다고 자신이 로든을 죽인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유서의 시작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내용과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웰스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적어둔 거예요. 취재진이 웰스의 은행 강도 사건 바로 다음 날 로스타인을 만났을 때는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보다 먼저 적어뒀다는 유서에서는 웰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FBI도 이 점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냉동된 시체에 관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웰스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인 2003년 8월에 로스타인은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였던 마조리 딜 암스트롱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었답니다. 암스트롱이 동거남인 제임스 로든과 돈 문제로 싸우다 여총으로 살해했는데 사체를 숨길 장소가 필요하다며 로스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로스타인은 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16km 떨어진 암스트롱의 집으로 가서 로든의 시체와 살해에 사용된 총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총은 며칠간 약품으로 녹여서 마을 주변에 뿌려 흔적을 없앴고요. 로든의 시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냉동고에 숨겨두고 있었는데 5주 정도가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차고에 사체가 있다는 사실이 무서워졌고 이 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았으니 이미 살인을 한 암스트롱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돼서 고민하던 중에 결국 신고를 하게 됐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로스타인을 체포한 다음 날 마조리 암스트롱의 집을 찾아가서 제임스 로든 살해 혐의로 체포를 했어요. 동거남을 살해한 암스트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감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요. 20년형을 선고했어요. 암스트롱은 교도소로 이송됐죠. FBI가 쫓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또 다른 사건을 알게 되면서 무사히 해결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은행 강도를 벌이고 폭탄이 터져 사망한 브라이언 더글라스 웰스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웰스의 폭탄 사건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증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2005년 4월이 됐습니다. 웰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FBI 수사관에게 펜실베니아주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전화 내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웰스의 폭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줄 알고 처리했던 암스트롱의 제임스 로든 살해 사건이 사실은 웰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펜실베니아의 경찰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얼마 전 경찰관은 또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를 찾아가 이 암스트롱을 참고인으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거죠. 시신 처리를 도와줬지만 경찰에 신고한 로스타인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살을 결심했다면서 쓴 유서도 모두 자신과 치밀하게 논의한 끝에 작성된 가짜 내용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FBI 수사관들은 바로 교도소에 가서 암스트롱을 만나봤습니다. 암스트롱은 사실을 말해주는 대가로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신이 살던 도시로 교도소를 옮겨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암스트롱이 이때 있던 교도소가 중범죄자들만 수용하고 가장 상위 레벨의 보안과 재소자들의 규칙이 아주 강하게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형을 줄여달라는 플리바겐도 아니었고요. 교도소를 옮겨달라는 정도는 FBI에게 어려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하는 대로 들어줬고요.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대화를 통해 FBI가 본 암스트롱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제임스 로든이 처음은 아니었고 그동안 같이 살던 자신의 남자친구들을 모두 죽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20년 전에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총을 6발이나 쏴서 살해했는데요. 재판에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심원이 인정을 해주면서 무죄를 받아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년 뒤엔 암스트롱의 다음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머리에 큰 상처가 있던 거예요. 공격받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때도 특별한 부검조사 없이 자연사로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암스트롱이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 특히 문학이나 역사, 법률에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치기 시작했다는 말들을 했는데요. 법원 기록을 보면 심각한 조울증을 앓았고요. 편집증에도 자기애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을 수색해보니 온 집안이 쓰레기 더미였고 180kg의 버터와 320kg의 치즈가 썩고 있었어요. 아마 이게 디오게네스 증후군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장강박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두는 증세로 많이 나타나요. 법원이 인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20년 전 남자친구 살해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을 때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7번이나 밝힌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암스트롱의 성격을 보면요, 똑똑하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고 자기 과시적인데다가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번 사건처럼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다면 성격상 오래 감추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자신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주목을 받고요. 거기서 오는 시선에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할 겁니다. FBI가 이 점을 정확히 노려서 자백을 받아냈죠. 암스트롱은 자신이 웰스에게 폭탄을 설치해 은행 강도를 지시하자는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웰스를 납치하거나 폭탄을 설치하는 데 가담하지는 않았고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방용 시계들만 줬을 뿐이고 은행 강도를 버릴 때 그 주변에 있긴 했었다는 말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어디까지 관련이 돼 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한 은행 강도 계획은 대체 누가 기획했다는 걸까요? 암스트롱은 이 사건의 진범이 TV 중계탑 근처에 살던 로스타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모두 로스타인의 계획으로 실행됐다는 거예요. 냉동 사체를 신고한 것도 웰스 사건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인질이 돼서 목에 폭탄을 걸고 범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 강도를 벌이다 사망한 피자 배달원이죠. 브라이언 웰스도 사실은 인질이 아니라 공범 중 하나였다는 것이었어요. 2005년 5월 웰스 사건의 미스터리는 이제 암스트롱의 자백으로 모든 내막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빌 로스타인을 만나 자백만 받으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로스타인은 이미 10개월 전 림프암으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로스타인이 정말 모든 사건을 계획한 것이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죽은 거예요. 완전 범죄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실제 은행 강도를 벌인 사람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은 암스트롱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니 암스트롱의 진술을 보면 자신은 사건을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위치에 방조자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 이 점이 FBI 수사관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암스트롱밖에 없는데 전혀 신뢰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수사관들은 암스트롱과 함께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결과 4명으로부터 암스트롱이 웰스 사건의 자세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엔 로스타인의 집에 냉동돼 있던 동거남 제임스 로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재판은 로든이 암스트롱과 돈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암스트롱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말한 내용은 로든도 은행 강도의 공범이었지만 이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살해했었다는 거예요. 피자 배달원이었던 웰스의 목에 맞는 고리를 찾으려고 웰스의 목둘레를 잰 것도 암스트롱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증언들은 암스트롱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다르게 웰스 사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문제는 증언에 따른 입증이 돼야 하는데 이걸 밝힐 만한 단서를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히거나 암스트롱을 이 사건으로 기소하는 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사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FBI에게 운이 따라주는데요. 2005년 말 엉뚱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온 겁니다. 피자 배달원 웰스와 중계탑 근처에 살던 로스타인 그리고 암스트롱의 동거남 제임스 로든 외에 또 한 명이 공범으로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TV 수리를 하다 마약 판매상이 된 케네스 반스였어요. 이미 마약 거래로 체포된 상태였고요. 암스트롱의 오래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반스는 웰스 사건이 벌어진 뒤 주변에 이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수상하다는 생각에 반스의 처남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반스는 암스트롱이 자백한 진술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FBI는 이제 이 웰스 사건을 다시 새롭게 봐야 했죠. 수사관들은 반스를 만났습니다. 웰스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면 형기가 더 연장될 것이라며 자백을 유도했는데요. 결국 불안해진 반스는 형기 연장을 줄이는 조건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반스의 진술은 암스트롱의 말과 아주 달랐어요. 이 사건은 로스타인의 계획이 아니라 모두 암스트롱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암스트롱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변 남자들을 총동원해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을 계획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암스트롱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암스트롱은 아버지가 평소 많은 돈을 써버리는 탓에 자신에게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평소에 많이 해왔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쓰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자기 아버지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암스트롱은 친구인 마약상 반스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고요. 이 범행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은행 강도를 모의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결국 웰스의 은행 강도 사건은요, 아버지의 첨부 살해에 대한 암스트롱과 반스의 약속으로 시작된 또 다른 범죄였던 겁니다. 반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다른 경로로 확보한 정황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웰스 사건은 2년 반 만에 드디어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됐죠. 다음 해인 2006년 2월 FBI 수사관들은 암스트롱과 변호사를 만났고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니 웰스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 암스트롱은 크게 화를 내면서 항의했어요. 하지만 특이하게 수사협조는 또 동의했습니다. 현장 검증에도 나서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반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냈지만 생각을 해보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바꿔본 것 같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암스트롱은 사건이 벌어질 당시 자신이 있던 곳과 사건 관련 장소들을 정확히 지목했어요.
범행 장소를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암스트롱은 형을 줄여주는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는 데는 충분했거든요. 웰스 사건이 벌어진 지 4년 만인 2007년 7월 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선언했어요. 암스트롱과 반스를 이 사건의 관련자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이외에 피자 배달원인 웰스와 중계탑 근처에 살던 로스타인을 공범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4년 동안 수천 번의 면담 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쌍한 희생자로 알려진 웰스가 사실은 범행 모의에 초기부터 가담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웰스는 은행 강도 계획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인질 역할을 하는데도 스스로 동의했었다고 합니다. 범행 지시서를 들고 폭탄 해체 단서를 찾는 흉내만 내다가 돈을 다른 공범에게만 전해주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폭탄에 대한 단서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한 속임수였던 것이죠. 웰스는 범행이 끝난 뒤 인질로 간주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것으로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웰스가 이 범죄 계획을 진행할수록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소극적이 됐다고 합니다. 범행에서 손을 떼려고 한 결정적인 계기는 목에 설치하는 폭탄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웰스가 인질 역할에 동의한 이유는 가짜 폭탄을 설치하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건 당일 폭탄이 진짜로 바뀐 거예요. 경찰을 따돌리는 속임수로 폭탄 해체 단서를 찾는 일은 웰스가 이제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인질이 돼야 하는 계획으로 바뀐 겁니다. 웰스는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이미 목에는 폭탄이 채워진 뒤였어요. 검찰의 기자회견장에는 웰스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발표를 하는 도중 몇 번이나 항의했는데요. 웰스의 범행 가담 사실은 검찰의 허위 발표라는 겁니다. 사실 검찰 발표에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긴 했어요. 애초에 웰스가 이 사건에 가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고 범행 동기를 말하는 거죠.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사건 당일 태연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냐는 이야기죠. 은행에서 돈을 받고 나갈 때 사탕을 물면서 나갔다는 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자로 지목된 암스트롱의 정신 상태로 볼 때 이 정도의 복잡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과연 기획할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이런 질문들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추가 사항을 다시 발표하면서 더 강해집니다. 웰스의 폭탄 해제 단서 찾기가 모두 가짜로 판명났다고 밝혀졌어요. 폭탄을 제거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어떤 열쇠나 비밀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폭탄은 일단 장치된 이상 무조건 터지도록 계획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웰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죽어야만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2008년 9월 마약상이었던 반스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범행 공모 사실과 불법 무기 혐의로 45년형을 받았는데요. 검찰 발표에서 남았던 의문점은 이날 같이 진행된 암스트롱의 재판에서 깨끗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먼저 정신 상태부터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감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몇 달간의 정신 검사와 면담 끝에 겨우 재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정작 재판 날짜가 잡히니까 암스트롱이 이번에는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법원은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2010년 8월 웰스 사건이 벌어지고 7년이나 지나서야 암스트롱의 병세에 대한 최종 진단이 법원에 전달됩니다. 앞으로 3년에서 길게 7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검찰은 재판을 서둘렀고 다행히 2달 뒤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힙니다. 암스트롱을 기소하는 검찰의 카드는 유일한 증인이자 공모자인 마약상 반스였습니다. 반스는 플리바겐 제도로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둔 상태였어요. 반스는 은행 강도 계획의 총지휘자가 암스트롱이며 로스타인과 웰스를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증언했죠. 여기까지 보면 암스트롱은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모두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웰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마약상인 반스의 친구였어요. 사건 전까지 웰스가 만나오던 여자가 있었는데 마약을 사주면서 만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마약을 반스에게 구입해 오면서 많은 빚을 지느라 웰스도 사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웰스는 중계탑에 나가 공범자들과 만났고 폭탄이 진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총으로 협박하는 바람에 폭탄을 채우고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스가 이런 증언을 할 때 피고석에 있던 암스트롱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암스트롱에게 반박할 만한 자료는 없었어요. 재판 8일째가 되던 날 피고인 암스트롱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총 재판에서요, 암스트롱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는 이틀이었고요. 이 총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변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데하나 없는 자랑만 늘어났고요. 자기 자랑만. 그리고 검찰을 비웃으면서 울다가 소리 지르거나 하는 조울증 증세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50번 이상 발언을 제지할 정도였어요. 그나마 받아들인 발언이 자신이 주모자가 아니라 단순 협조자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획의 전부를 알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틀 동안 한 발언 중 피자 배달원인 웰스는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브라이언 웰스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사건 당일 주변에는 있었지만 누가 강도를 벌이는지는 몰랐고 웰스의 이름은 그 사람이 죽던 날 뉴스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여성 11명과 남성 5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은 11시간의 의논 끝에 은행 무장강도, 범죄 공모, 범죄의 폭발물 사용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고요. 최종 종신형을 내리게 됩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시간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는 점에선 검찰이 최종 승리한 것이죠. 사건이 끝났습니다. 수사도 끝났고 재판도 형량을 내리는 최종 선고만 남아있었어요. 그동안의 판례나 재판 내용으로 봤을 때 반전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FBI의 범죄수사 요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뒤 대학에서 범죄학을 가르치는 짐 피셔 교수였는데요. 피셔는 피자 배달원이 은행 강도를 벌이다 목 밑에 폭탄이 터졌고 길 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FBI와는 별개로 이 사건을 혼자서 계속 추적해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보고된 모든 기사를 분석하고 FBI가 발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셔는 검찰의 발표와 다르게 마조리 딜 암스트롱이 이 사건의 총지휘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피셔가 이런 생각을 한 근거는 사건 직후 FBI의 행동분석팀에서 폭탄 계획을 설계한 범인에 대한 분석 보고서 때문이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이 일방적인 은행 강도와는 전혀 다르고 여러 정황과 근거들로 볼 때 범인은 여러 가지 범행 동기를 가졌지만 돈이 주요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은행 강도는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위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범죄를 계획한 암스트롱의 진술을 보면 웰스가 실제로 돈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 돈이 자신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경찰이 웰스가 소지한 지시서에 적힌 대로 장소를 옮겨가며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장치밖에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어요. 짐 피셔의 분석대로라면 암스트롱이 아버지 살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건을 계획했다고 밝힌 검찰의 결론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암스트롱이 아니라면 기획은 누가 했다는 걸까요? FBI의 분석 보고서는 범인이 기계를 다루는데 능하고 과학 지식이 있으며 이런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이 있고 아주 검소한 성향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피셔가 보기에 이 분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중계탑 옆에 살던 빌 로스타인이었어요. 로스타인은 폭탄을 만들 만큼의 지식이 있었고 웰스가 가지고 있던 범행 지시서에 적혀있던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폭탄의 실제 제조자는 로스타인이라고 인정한 상태였어요.
피셔 교수는 로스타인이 처음부터 경찰을 가지고 놀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웰스에게 넘겨준 범행 지시서는 경찰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을 미스터리하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냉동된 사체를 신고한 것도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백을 하면서 로스타인은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자기 과시형인 공범자 암스트롱을 교도소에 넣으면서 웰스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암스트롱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모의하고 공들여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한 범죄극으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동기가 돈이었다면 검찰의 규정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피셔 교수는 로스타인이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과시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수완가이긴 했지만 인생에서 실패했고 조용히 사는 생활에 지루해지자 자신이 각본을 쓰고 감독한 드라마가 뉴스에 등장하고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는 장면을 상상해왔다는 거예요. 로스타인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 공범을 구성했고 이들에게도 계획의 일부만 알려주면서 전체적인 구도는 서로 알 수 없도록 일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로스타인은 웰스 사건으로 수사도 받지 않았고요. 처벌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경찰을 속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로스타인의 계획대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직 FBI 수사 요원이었던 피셔 교수의 분석인데요. 이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요. 검찰의 결론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암스트롱의 주장도 피셔의 추론에 더 가깝긴 했어요. 하지만 검찰과 배심원들이 믿어주지 않았었거든요. 과연 실패한 천재 로스타인이 모든 범행을 기획했었는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암스트롱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인지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공범자들이 병으로 사망했지만 가장 끔찍하게 죽었던 이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가 제일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공범자이면서 피해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건 직후 웰스의 이웃이었던 사람은요, 은행 강도를 벌이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말이 있어요. 웰스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웃이 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 천성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데는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인터뷰했어요. 이 인터뷰는 범행에 가담한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30년 동안 피자 배달을 하면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여자에게 마약을 사주는 대가로 빚을 져왔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웰스는 왜 그날 목에 폭탄을 매달고 은행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이것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3년에 발생한 펜실베니아주 은행 강도 폭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네, 재밌죠? 제가 원래 이런 범죄 사건 하면서 재밌다라는 표현 잘 하지 않거든요. 흥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 조사해본 사건 중에서도 단일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장 분량이 많았고요. 여러 번의 반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건이긴 한데요. 미드로 만들어주면 재밌겠다는 생각 좀 드실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이 뭐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적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이번 사건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이블 지니어스라고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범죄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됐고요. 4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제목도 있습니다. 누가 피자맨을 죽였나예요. 아직 저는 보지 못했는데 한글 자막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재밌게 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에 더 자세한 관심이 든다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보신 분이 있다면 좀 어땠는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